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전상진 교수가 쓴 세대 게임, 세대 프레임을 넘어서 라는 제목의 책. 이 책은 문학과 지성사에서 출간된 책입니다. 이 책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제가 도서관에서 세대라고 하는 주제에 관한 책을 찾다가 문득 집어든 책이 바로 이 책입니다. 전상진 교수는 사회학자죠. 이 사회학자가 집필한 책이어서 이 내용이 아주 딱딱하겠다 이런 생각을 했지만 책장을 넘기면 넘길수록 이 세대와 관련해서 아주 깊이 있는 분석을 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이 책은 세대와 관련해서 매우 깊이가 있고 균형 잡힌 분석을 제공하고 있는데요. 각 세대를 균형 있게 다루면서도 각 세대 사이의 상관관계, 이것 또한 깊이 있게 다루고 있습니다. 세대와 관련된 대부분의 책들을 보면 세대를 10년 혹은 20년 단위로 구분하죠. 그래서 2030 세대, 4050 세대, 5060 세대, 6070 이런 식으로 부르고 또 구분된 각 세대의 특징, 또 각 세대 간의 특징과 차이점, 이런 것들을 살펴보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반면에 전상진이 쓴 이 책, 세대 게임, 세대 프레임을 넘어서라는 이 책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한 기존의 연령 중심의 세대 구분 자체에 의문을 제기합니다. 그리고 세대 구분에서 연령 이외의 아이덴티티, 정체성이라고 하는 요소 역시 중요한 구분 기준이다, 이렇게 제시합니다. 저자는 세대와 관련된 기존의 분석들이 주로 연령을 중심으로 하는 세대 프레임에 갇혀 있다, 이렇게 지적을 하고 이 세대 프레임을 넘어서야 비로소 세대를 제대로 이해할 수가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하죠. 저자는 세대 게임을 뭐라고 얘기하냐 하면 그에 참가한 사람들이 세대를 이루어서 서로 경쟁하고 다투는 활동과 게임의 판을 짠 집단들이 어떤 이익을 취하기 위해서 세대를 활용해서 사람들의 경쟁이나 싸움을 부추기는 움직임, 이것을 세대 게임이라 그렇게 명명합니다. 그리고 이 세대 게임에서 취할 수 있는 역할을 몇 가지로 구분하는데요. 첫 번째는 싸움을 지휘하는 사령관 역할입니다. 플레이어의 역할이죠. 두 번째는 그 플레이어인 사령관이 짜놓은 전쟁터에서 활약하는 대체 가능한 병졸들, 그리고 세 번째는 의심하고 주저하는 역할, 이런 걸로 구분합니다. 그래서 플레이어의 지휘에 따라서 게임 당사자들이 놀아나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 이것을 말하는데 저자는 맞불 집회 참가자들, 그리고 그들을 이용하는 정치 세력을 통해서 이런 사례를 보여줍니다. 자, 2장은 사회학자 카를 만하임의 주장을 인용합니다. 그래서 세대 구분이 연령을 중심으로만 형성되는 게 아니라 정체성을 중심으로 형성된다, 이 사실에 주목합니다. 이렇게 정체성 중심으로 세대를 구분하면 청년 세대가 반드시 진보적인 것은 아니죠. 또 그들이 어떻게 대우받는가에 따라서 진보, 보수 어느 쪽으로도 기울어질 수 있다고 저자가 주장합니다. 저자는 현재 한국의 청년을 미래의 주체로 보지를 않습니다. 억압받는 소수자 혹은 정치적 소수자로 보죠. 반면에 노년 세대는 어떠냐? 동정과 연민의 대상에서 자기 이익을 위해서 투쟁하는 전사가 되었다, 이렇게 보는데요. 그 이유는 노년 세대가 맞불 집회에서 보여준 투사의 면모가 이것을 증거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이 책의 제 4장으로 넘어가면 세대 전쟁론의 문제점을 지적합니다. 이 세대 전쟁론이라고 하는 이 이론은 전쟁의 근원을 저출산 고령화, 이걸로 봅니다. 다시 말해서 저출산 고령화가 지속되면 지속될수록 노인의 힘이 커진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 여러 세대 가운데 노인에게 유리한 정책이 결정이 되죠. 그리고 다수의 피부양자가 소수의 부양자들을 곤란하게 만드는 결과, 이거를 초래하게 되고 청년에게 불리한 그러한 세대 차별적 사회가 될 수밖에 없다, 바로 그 얘기죠. 세대 전쟁론에서는 이런 현상을 세대 형평성,
이 세대 형평성이라고 하는 것은 승자 세대, 패자 세대 이렇게 나누는 것이 부당하다고 문제를 제기하는 게 바로 세대 형평성인데요. 이거하고 또 세대 회계, 이거는 국가가 특정 세대를 우대하거나 차별하는지를 보여주는 그런 분석 방법을 세대 회계라, 이런 개념인데, 이 세대 형평성과 세대 회계 이런 개념으로 설명합니다. 뭐를? 세대 전쟁론을. 근데 저자는 이런 세대 형평성으로 청년 세대와 노년 세대를 구분하는 것이 문제를 과도하게 단순화시키는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세대 회계 역시도 노인들이 생산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면 청년들의 부양 의무가 획기적으로 늘어나지는 않을 거다, 이 사실을 제시하면서 비판을 하고, 자칫 이러한 이 세대 전쟁론이 노인 차별주의가 될 수가 있다, 이렇게 또 경고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자는 세대 전쟁론 레토릭이라고 그러죠. 다시 말해서 세대 사이의 갈등 관계를 제로섬 게임으로 보는 이런 관점 말이에요. 이것이 상당한 파급력을 갖고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것은 젊은 세대의 희생을 통해서 노년 세대가 사정이 더 나아졌다, 바로 이런 얘기인데요. 이에 대해서 저자는 서구 학자를 인용하면서 이 둘 사이에 인과적 연결이 되는 것이 아니다라고 주장합니다. 다시 말해서 노인의 사정이 나아진 것은 복지정책의 개선 때문에 그런 것이지, 그리고 젊은이의 사정이 악화가 된 것은 노동시장의 상황이 악화되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즉, 노인의 사정이 나아진 것은 복지정책의 개선 때문이고, 젊은이의 사정이 악화된 것은 노동시장의 상황이 악화되었기 때문이라는 거죠. 저자는 이러한 이 세대 전쟁론, 다시 말해서 제로섬 게임의 레토릭이 한국에 그대로 수용되어서 촛불 세대와 맞불 세대의 갈등을 해석하는데 사용되었다는 사실에 유감을 표합니다. 그러면서 이러한 세대 전쟁론의 입장에서 촛불 세대와 맞불 세대를 보는 관점을 유지하는 것, 이런 프레임을 짜놓은 플레이어에게 놀아나는 꼴이 된다, 그렇게 분석을 합니다. 저자는 촛불과 맞불의 이 대립에 대해서 맞불 집회는 어르신들의 주도이지만 촛불 집회는 특정 연령층이 주도한 것이다 라고 보기 힘들다, 이렇게 봅니다. 촛불과 맞불, 이거를 젊은 세대와 노년 세대의 대립으로 보는 이런 세대 전쟁론, 이것을 비판합니다. 촛불을 연령 중심이 아니라 정체성이라는 관점으로 바라봐야 제대로 바라보는 거다, 이렇게 제안하죠. 근데 저자가 맞불 집회의 어르신들을 시간의 실향민이라고 하는 이 정치 세력이라고 분석하는 것, 이것이 매우 설득력 있는 분석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이어서 저자는 한국의 보수와 진보의 이 정치적 전략이 각각 장노년층하고 청년층을 동원하는 데 초점을 맞춘다, 이 사실을 전제를 하고, 진보 세력이 청년만을 주목을 하고 노인들에게는 별 관심이 없다는 점을 또 지적합니다. 반면에 보수 세력의 고령자 친화적 세대게임, 이거 역시도 힘을 발휘했다고 보죠. 이것은 고령자의 분노를 정확하게 알고 그들의 인정 욕구를 보수 세력이 만족시켜 주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진보 세력의 청년 위주의 이 세대게임은 어르신들을 분노하게 만들었지만, 보수 세력의 세대게임은 어르신들을 위로하는 데 집중했다는 거죠. 결국 이 세대 투쟁 프레임은 특정 세대에 대한 혐오, 그리고 적대, 이런 것에 악순환을 유발할 뿐이죠. 그렇게 되면 세대게임의 플레이어들, 다시 말해서 맞불의 칸토레크들이라고 표현하는데, 이들의 배만 불릴 것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바라보는 것은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저자가 그렇게 말합니다. 자, 근데 여기서 과연 이 진보 세력은 청년들 위주, 그리고 보수 세력은 노인들 위주, 이런 식의 분석이 현 시대에 그대로 적용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연령대에 기초한 보수 진보 구분은 너무나 단순한 이분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자는
세대 프레임이 어떤 사회적 문제를 세대의 틀로 정의를 하고 특정 세대에게 책임을 묻고 그 세대에게 벌을 가하거나 그들로 인해서 손해를 입은 다른 세대에게 보상하는 그런 식으로 문제 해결을 요구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합니다. 뭐가? 세대 프레임이 그걸 지적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문제 해결을 요구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세대 갈등에 주력을 하면 진짜 중요한 문제를 챙기지 못해서 구성원 전체가 위험에 빠질 수 있다. 이겁니다. 세대 프레임은 사회 문제를 세대의 문제로 변환시키고 그래서 이 프레임이 그대로 작동을 하면 문제의 사안을 호도하는 일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해야 된다. 이것이 바로 저자의 입장입니다. 이처럼 저자는 세대 프레임을 경계해야 될 것을 강조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자는 세대 자체의 중요성은 갈수록 커질 것이다. 그렇게 전망합니다. 그것은 세대를 활용해서 자신의 이익을 챙기려고 하는 집단, 그리고 그런 세력의 준동을 조심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므로 세대가 이 소통되는 방식, 커뮤니케이션 되는 방식하고 그것의 전략적 측면, 그 세대 게임의 논리를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죠. 이 책의 마지막 부분에 등장하는 것으로 노인 세대로 구성된 시간의 실향민이라고 표현하는데요. 이 시간의 실향민을 응대하는 법에 대해서 저자가 하는 이 주장은 우리가 아주 주목할 만한 내용입니다. 저자는 그것이 이 시간의 실향민이라고 하는 노인 세대, 노년 세대의 현재적 필요에 화답을 해서 그들이 조금 더 수월하게 자신의 생애를 역사화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 이것을 제안합니다. 그래서 저자에 의하면 그들의 현재적 필요가 뭐냐? 첫 번째, 자신들의 그 열악한 삶에 대한 관심과 개선책, 이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노년 세대에게. 두 번째, 뭐가 필요하냐?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이만큼 희생했어 라고 하는 그런 점을 인정해 줄 필요가 있다. 바로 그 얘기입니다. 점점 더 우리 사회에서 노년이 더 외면당하고 소위 뒷방 늙은이로 치부되는 현상이 있지 않습니까? 이거는 우리 사회 전반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런 시대적 사고로 인해서 존재 자체에 대한 가치를 인정받지 못하는 그 노년 세대에 대한 우리 사회의 관심, 이것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자는 특정 개인의 업적이나 특정 개인의 탓으로 돌리는 관행, 이것은 깨야 된다. 이렇게 말하죠. 그런 분석 자체가 사실을 왜곡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저자는 제대로 된 팩트 체크를 통해서 소위 시간의 실향민의 이 왜곡된 의식, 이것을 깨우쳐야 된다. 이렇게 역설을 합니다. 시간의 실향민들이 신성한 삼위일체, 그들이 말하는 신성한 삼위일체를 저자는 뭐라고 분석하는가 하면 박정희, 유경수, 박근혜 이렇게 표현하는데요. 이 신성한 삼위일체라는 세대 대상으로부터 자신을 분리해야 비로소 자신의 생애를 역사화할 수 있을 거다.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 사실 저자가 주장하는 이런 작업은 말처럼 그리 쉽게 이루어질 것 같지는 않습니다. 제가 보기에. 그것은 소위 진보 정권의 집권으로 인해서 발생한 경제적 측면에서의 이 상대적 박탈감이 그러한 노년 세대의 마음속에 응어리져 있기 때문인 걸로 그렇게 보입니다. 자, 이처럼 저자는 시간의 실향민이라고 불리는 노년 세대를 주축으로 하는 맞불 세력의 허구를 적나라하게 파헤치지만 동시에 진보 진영의 허구 또한 구체적으로 갈파합니다. 이 책은 저자가 보수, 진보 어느 한쪽에 손을 들어주는 것이 아닙니다. 각 진영의 허점을 구체적으로 지적해서 그 허구를 밝힘으로 인해서 사람들을 자신들의 정치적 목적으로 이용하려고 하는 칸토레크들, 그 사람들의 그러한 이용하려고 하는 그런 어떤 행동들, 이거를 조심해야 된다. 그렇게 주장하죠. 결국 이 책을 펼치는 독자가 보수든 진보든 어떤 이데올로기를 갖고 있든지 간에 노년 세대든 청년 세대든 간에 플레이어가 제공하는 선동적 도식, 선동적 주장 이런 거에 단순히 현혹되거나
단순히 이용당하지 말자. 그리고 특정 주장에 대한 면밀한 관찰을 통해서 그들에게 이용당하는 삶이 아니라 주체적 판단을 하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감당해야 된다. 그런 점에서 우리 사회를 바라보면서 막연하게 이건 아닌데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우리 사회를 제대로 바라보는, 제대로 성찰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이 책이 마련해 주는 걸로 그렇게 보입니다. 자, 그렇다면 본서는 교회 내의 이 세대 갈등 해소에는 어떤 함의를 제공해 줄 수 있을까요? 사실 교회에서는 본서의 주장과는 약간 다른 맥락 가운데 있습니다. 왜냐하면 교회를 포함하는 종교기관은 여전히 5060 세대, 다시 말해서 장노년층이 의사결정의 주체로 그 힘을 발휘하고 있기 때문이죠. 물론 70세가 넘으면 은퇴하기는 하지만 5060 세대가 주축이 되어 있는 그런 교회 공동체에서 청년층과 3040 세대가 자신의 목소리를 낼 만한 공간이 극히 제한되어 있는 곳이 어디입니까? 바로 교회 아닙니까? 자,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런 현실이 점점 더 교회에서 젊은이들이 교회를 떠나게 하는 원인이, 교회를 멀어지게 하는 원인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장유유서라고 하는 이런 인간관계에 익숙해져 있는 기성세대 또 이전 세대에 대해서 청년 세대는 이러한 5060, 다시 말해서 노년층 중심의 의사결정 구조에 대해서 어느 정도 불만이 있더라도 뭐 그냥 그러려니 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자, 근데 이제는 그런 현실을 구조적 불평등 혹은 불공정으로 인식하고 있다는 거죠. 결국 오늘날 청년 세대가 교회를 떠나게 하는 주요 원인 가운데는 이러한 구조적 문제가 놓여 있습니다. 그러므로 현 시대 교회는 젊은 세대가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공간, 이 공간은 물리적 공간뿐만 아니라 주요 의사결정 구조에 참여하는 그 공간 말입니다. 이런 것들을 보다 확대해 줄 필요가 있죠. 그럴 때 이들로 하여금 주인의식을 갖고 교회의 주체로 우뚝 서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지금부터라도 교회는 장노년층으로 구성된 당회 중심의 운영 체제를 전면적으로 바꿀 수는 없겠지만 청년 세대의 목소리를 듣고 그들의 의견을 반영해서 의사결정을 하는 그런 구조에 그들을 참여시키는 그런 어떤 의사결정의 구조의 전환을 시도할 필요가 있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청년들이 교회 안에서 노년층에 의해서 자신들이 수용이 되고 또 자신들의 활동할 수 있는 공간이 어느 정도 주어져 있다고 하는 그러한 확신이 들 때 비로소 그들은 다시금 교회 안으로 들어오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국교회의 재활성화, 이것은 이러한 인식의 전환에서 비롯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전상진의 세대게임, 세대 프레임을 넘어서 라는 이 책을 통해서 한국교회의 미래를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감사합니다.